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2023년 전기 학술회의가 시작되오니 기빈 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희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원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김용호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용호 원장님께서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요새 우리 선관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호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실록의 계절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이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유신체제의 붕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소윤 목사님은 원장 아산에서 윤보선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보선 기념사업회의 윤상구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 토론 기조연설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남 우리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님께서 일부러 회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달부터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미중 패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욱더 끝날 날을 끝난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정치 경제도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세대, 이념, 젠더 갈등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연구원이 이러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은 1970년대 정치 경제로부터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70년대는 유신이라는 독재 정권이 시기였고 있고 지금은 민주화가 진전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1978년 국회의원 총선거는 유신체제의 조기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내년 총선은 또 어떠한 정치적인 변동을 가져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당시 한미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핵 무장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1970년대 핵 개발 시도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공덕기 여사의 활동을 재조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덕기 여사님께서는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인권운동, 또 선교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이런 노력이 유신체제의 조기 붕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연구원이 김명구 박사님의 수고로 공 여사님의 평전을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 인권운동, 그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사회운동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2년에 개원한 이래 지난 11년 동안 윤보선 대통령의 위협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의 정치 사상과 정치 활동을 재조명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970년대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세 번째 모임입니다. 재작년과 2020년과 2021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각각 1976년의 3.1 민주구국선언과 1974년 민천학령 사건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다룬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에 국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께서 소학하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과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학술 교류를 통한 양국 간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출판 및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해구록과 평전,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공덕기 여사님의 평전, 그리고 두 권의 연구 총서,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 정치, 그리고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 정치 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에서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윤보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많은 활동을 했지만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새로운 각오 아래에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정남 수석님의 회고를 30분 정도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석님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사회 수석 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2005년에는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을 담은 진실 광장의 서다를, 그리고 2012년과 2016년에는 어둠의 시대를 밝힌 총 49명의 삶을 엮은 이 사람을 보라를 출간하셨습니다. 김정남 수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을 때 1970년대에 그 종로경찰서 앞길을 지나서 많이 내려다보이는 길을 갈 때는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그 미리 김한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몇 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조정호 선생님이 대문을 몰래 빼끔히 열어놓고 계셔서 지나가는 것처럼 걸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끼어 들어가곤 그랬습니다. 나올 때는 이 공덕규 여사님이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볼 때 따라 나오거나 또는 저쪽 뒤쪽에 그 지금 헌법재판소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옛날엔 창동여고였는데 거기에 정원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통해서 뒷문으로 나오거나 뭐 이래야 해유 선생 댁에 드나들 수 있었고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그 해유 선생께서는 제가 들어가면은 밥을 먹여 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셔가지고 두 분 네 분이 그렇게 아주 안타까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 라디오를 켜놓고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이 정보 정치가 무서워서 우리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다. 이래서 꼭 라디오를 볼륨을 키워서 해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이 대응 자세가 아주 견고하셨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정치권과 제야의 누가 더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반독재 투쟁을 했느냐라고 할 때 저는 1970년대는 야당보다는 제야 쪽이 투쟁의 중심에 섰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위 윤보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중심에 설 수 있었고 끊임없이 해위 선생님을 정점으로 해서 민주회복 국민회의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다 이런 거를 구축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마다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실제 정치권으로 이 정치가 넘어간 거는 1980년대 들어와서 그 민추협의라는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단체를 상도동 중심으로 그리고 동교동계를 끌어들여서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면서부터 비로소 운동 민주화 투쟁의 중심이 정치권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냥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저는 그때 제가 그 이름을 줬습니다만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만들 때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민주회복 국민회의다 이렇게 줬습니다. 줬는데
80년 전두환 군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뭘 만들고 할 때는 민주화라는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누가 그렇게 여의땅하고 이렇게 부르자 또 뭐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정 중에 이제 시대마다 그 정치 탄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법률이 있는데, 이 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이 긴급 조치를 전가의 보도로 써서 구호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르기를 그걸 긴조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년에 그리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그 정보 정치의 본산이랄까 그걸 지휘하는 곳은 중앙정보부였고, 80년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 지휘부가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바뀌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국보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제 그렇게 뭐 강경한 법 뭐 몇 년 때리고 하는 뭐 그런 걸로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법 위반 뭐 이런 등속의 아주 법률 적용은 간단한 걸로 하면서도 상당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얘기할 때는 가장 악랄한 거는 긴조시대고 가장 폭압적이었던 거는 국보시대고 가장 교활했던 거는 이 집시시대였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조치는 실질적으로 해제된 거는 최규하 대통령이 했습니다만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돼서 9호까지 됐고, 그 김재규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제 그 9호를 해제를 하고 10호를 하자. 이제 김재규 얘기는 그 엄청난 보복성을 가지고 있는 9호 대신에 10호라는 이름만 있는 걸 가지고 뭐 운영을 하자. 그래도 충분히 국민을 규율할 수 있다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다른 쪽 증언들은 김재규가 얘기한 10호는 이거보다 더 센 그 긴급조치를 발동해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저는 그 순간부터 장기 집권을 계획하기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1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주 급속하게 독재 체제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71년 10월 8일에는 서울 일원에 유수령을 발동하고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12월 6일에는 구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72년 7월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사실은 다 다른 분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감옥에서는 아주 그 전향 공작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 전향 공작에 희생이 돼서 아마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말하자면 이제 7.4 공동성명이 되면서 적대적 공성관계가 말하자면 남북 간에 공개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 전까지는 그냥 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냥 흘러가듯이 갔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공개적으로 그 남북 관계가 적대적 공상관계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작용도 생기게 됩니다만은 1973년 12월에 장준하, 백기환
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인 개헌 서명 청원 운동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80년대에 87년에 83년에인가 84년에 김영삼 씨가 중심이 돼가지고 할 때는 1000만이었는데 누가 김영삼 씨한테 1000만인을 어떻게 다 봤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냐니까 누가 세 보나? 그래서 근데 스케일 차이도 있고 시국의 아주 엄숙한 탓도 좀 있다고 봐집니다. 긴급조치 4호가 생기기 전에 그 민청학년을 학생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제 최소한도의 연락 비용과 그 시위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해서 가령 박경기 목사님 같은 분은 저 어린이 대공원 쪽에 사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해위댁에 오셔가지고 해위댁에 신문이 떨어져 있는 걸 주워서 거기다가 돈 1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이제 그걸 받고 해위 선생께서는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서 공덕기 여사를 통해서 기독교 회관에서 전달을 하고 그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 터져서 무슨 작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안재홍 목사 같은 분은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그 민청학년 때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자기가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을 가지고 제공을 했노라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 그게 이제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이 그 데모를 부추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금을 댄 것으로 몰아가려는 게 당시 유신정국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해위 선생이 돈을 주셨다. 이 지학순 주교가 김지하를 통해서 줬다. 이래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좀 그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인혁당에서 돈이 나왔다, 어디서 돈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수 있었을 줄. 민청학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인혁당 사람들에서 7명, 학생들이 16명, 이래서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학생들은 군사재판이니까 그 지휘관의 확인 과정에서 그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만 김지하를 비롯해서. 근데 인혁당 사람 7명하고 학생 중에 여정남이라는 학생은 끝내 감형이 안 돼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인혁당 사람들은 완전히 별도로 이렇게 빨갱이 집단이다, 그리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했다, 이런 서울시 조직을 만들고 뭐 음모를 꾸미고 뭐 이랬다는 식으로 너무 살벌하니까 사실은 이제 어디 이 인혁당 사람들이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가령 기독교 같은 쪽도 가급적 좀 안아줬으면 싶은 이런 것도 있고, 구속자 가족 내부에서도 인혁당 가족하고 어울려 다니다가는 자칫 우리 아들한테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가기를 못했는데 우리 공덕기 여사님께서 이제 가장 열심히 그 인혁당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위댁에도 자주 오시고, 그리고 기독교 회관에 갈 수도 있었고 명동성당 기도회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내와 그런 게 없었더라면 아마 인혁당 사람들은 상당히 안 그래도 외로웠습니다만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처지였고, 만나기만 하면 울고 저들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과 이제 양대 축으로 해위 윤보선 선생이 인혁당 구명 운동에 그 가족들이 와서
공개 재판을 하자는데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찍어 주시고 그 우산이 되어 주시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지도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저 다른 게 해위 선생은 모든 거를 내가 다 할게 가져와라 가져오고 제일 먼저 서명을 하시고 이러는데 또 김영삼 씨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위해가 온다 그럴 때는 정면에 나서서 맞서 투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데 저도 여러 번 가서 그렇습니다만 김대중 선생 같은 분은 이 정권은 독재 정권이고 악랄하기 때문에 데마고그로 나올 때는 데마고그로 맞서야 되지만 폭력으로 나올 때는 들어가야 된다. 그럼 쓸데없는 희생만 당하니까 희생당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굳이 나가서 정면으로 대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대중 씨의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김대중 씨한테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독재 정권과 민주 세력 간의 권력 관계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마고기에는 데마고그로 맞서고 물론 폭력으로 나올 땐 후퇴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선생님 같은 분이 맞서 싸워줘야 노동자와 학생들 희생을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가 죽고 그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사람들이 그 해위 선생 댁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효재 선생님 같은 분은 그때는 그 은행에 자동이체 같은 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인데 이효재 선생님은 당신이 월급을 타면은 일정한 부분을 꼭 창동에 있는 전태일 어머니한테 그 돈을 따로 모았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선생은 어떠냐 하면 내가 전태일을 돕는 거를 세상이 알면 나를 빨갱이로 몰고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별로 정서적으로는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이런 그러니까 아이러니 같은 것도 있었. 그래서 이제 인혁당 구명운동을 해위 선생, 추기경, 정의구현, 사재단 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제일 유신 시대 때 아주 잔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앙정보부가 이제 그 구명운동을 하는 가족들을 전부 연행을 해가지고 부인들을 연행을 해가지고 가서 너들 남편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자술서를 써라.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한 거를 스스로 고백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여자분들한테 체험제를 먹이고 이제 흥분된 상태를 구경을 하고 뭐 이러는 일이 있어서 아마 저는 유신 시대에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이 그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체험제를 먹고 그 남편은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해롱해롱하고 뭐 이랬던 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서 끝내 지금도 그때의 일을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그래서 구속자 가족들이 데모를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 지휘관이 경찰들을 모아놓고 저 사람들 향해서 오줌을 넣어라 이러고 전부 다 이 사타구니를 내려놓고 오줌을 넣고 이런 일이 저는 그때 있었던 것 중에 제일 잔인한 게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 구속자 가족들이 이제 그분들은 비교적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가령 검사가 뭐 논고를 하고 하면은 언제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나 돼? 뭐 이런 얘기도 법정에서 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도 이제 잘 말 못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가족들이 갖는 위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74년 9월에는 이제 그분들이 정식으로 구속자 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저 공덕규 여사를 회장으로 하고 김한림 여사를 총무로 하고 이 김학민이라고 그러는 사람 아버지가 용인 쪽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김윤식 씨라고 그분을 부회장으로 해서 이제 그 구속자 가족 협의회 활동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떠냐 하면 누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저긴 빨갱이 집이니까 이제 차단을 시키고 뭐 이게 상당히 두렵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가족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아들 면회 같은 거 하면서 너는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데모를 해서 이러냐. 실제로 그 소 팔고 닭 팔고 해가지고 가르쳐 놓으니까 실제로는 안타까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신들 아들이 그렇게 그 지금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라 진실로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당신들 아들이야말로 진짜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준 게 구속자 가족 협의회의 활동이었고 그 언제나 하여튼 그 공덕규 여사님 같은 분은 그 앞장서서 또 그분들을 보호하고 이런데 아주 애를 썼죠. 제가 공덕규 여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뵈면은 기도 같은 거를 할 때 그 기도하는 말씀이나 모습이 너무 절절해서 내가 하느님이라도 저 기도는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절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손을 많이 잡아주셔서 저는 어디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의 큰어머니 같은 그 공덕규 여사에 대한 인상이 그렇습니다. 그 제가 74년에 이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75년에 이제 그 2월 12일 날 이제 그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그리고 긴급조치를 일단 해제를 하고 석방을 합니다만 그 뒤에 그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잠깐 반짝했어요. 그래서 시도 지부가 한 몇 개 생기고 시군 지부도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 4월 30일 날 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패망하면서부터 긴급조치 9호가 나오고 일대에서부터는 아주 탄압이 아주 혹심해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모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구축을 해서 지도부를 구축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위 선생을 정점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해위 선생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이런 거를 한다 저런 걸 합시다 또는 해위 선생 지시를 받아가지고 뭘 하고 그랬는데 그게 탄압이 심하니까 민주자를 붙여선 못하고 그래 인권운동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70년대 7, 8년 경우에 그게 이제 나중에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 생길 때까지 그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탄압이 심하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노동운동 쪽이 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그런 노동운동이 아니고 나도 인간이다라는 인간선언을 하는 그런 노동운동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똥을 먹고 살 수는 없다든지 뭐 이제 그런 유형의 그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권운동협의회의 중요일, 가령 뭐 방임방직 사태다, 무슨 사태다 이러면 우리 공덕규 여사님이 그 대책위원장을 맡으시는 거예요. 인권위원장을 아마 상당히 그게 감투가 아니라 그거는 감투라기보다는 짐이죠. 엄청난 그 부담이 따르는 짐을 거의 그 공 여사님이 기꺼이 맡아주셔서 그 탄압의 시대에 그 인권 뭐 이런 문제에 우리 공 여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70년대를 또 하나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역사 개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관성 목사는 70년대를 기도의 시대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친구 이제까지 제야의 중심이 일반 뭐 지식인에서부터
정교계로 넘어온 것이 70년대였고 정교계의 중심에 신구교회가 참여하게 됐고 박형기 목사 같은 분은 이제 당신은 이제 하느님의 발길에 채여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뭐 사실일 겁니다. 그 시작은 천주교 쪽에서는 이제 71년 10월 5일 날 원주에서 지학순주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당시 원주 교구가 원주 MBC에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였는데 그 원주 MBC의 부정을 보다 못해가지고 그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원주 시내를 한 바퀴 도는 시위를 주교가 앞장서고 신부들 수녀가 뒤따라서 한 그게 제 최초의 시위였고 그리고 이제 그 긴급조치 국가보유에 관한 특례 조치니 뭐 이런 게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해 김수환 추기경이 71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때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텔레비에서 그냥 중계를 했는데 이제 이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부 당국은 과연 국가보유 특별조치법이 필요 불가결의 것이라고 양심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법이 북계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양심적인 애침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이제 질타를 하는 방송을 하는데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 끊어라 이래서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꺼버려라 그런 일도 있었고 이 부활절 야외 음악당 사건을 이제 기독교계의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제기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때 기독교의 진보 보수 양파가 합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된 부활절 예배를 하자 그래서 박형규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그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유신 반대 준비도 하고 전단도 만들고 프랑카드도 만들고 그랬는데 하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니까 사실은 쓰지도 못하고 전단만 몇 개 뿌려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는데 한 3개월 지나서 4월이 보통 부활절인데 7월에 난데없이 박형기 목사, 권호경 전도사, 김동완 전도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외 음악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보고 그 인력을 가지고 와서 방송국을 점령하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엄청난 장문을 해서 이분들을 다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쪽은 난데없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모략이라 할까 이것도 그냥 백주 대놨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독교계를 깨우치게 하는 또는 단결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기독교 종로 5가가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거점 내지는 중심지 비슷하게 뭐 이렇게 되긴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줘서 시골서 구속이 돼가지고 올라오면 그 가족들이 서울에 와서 어디 짐을 놔둘 데가 없는데 기독교회관에 가면은 무슨 뭐 여성인권위원회다 뭐 여성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여사님이 회장으로 계신데 무슨 이우정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이런 데에 짐을 맡기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위로가 되고 또 목요기도회, 금요기도, 3.1 사건 이후에 금요기도회가 생겼습니다만 그 기도회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종로 5가가 그 민주화 운동의 요람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속자 가족들을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면 연행을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누구 하나는 저쪽 무슨 상암동에 가 떨어뜨리고 누구는 또 한 바퀴 돌아가 수색에 가 떨어뜨리고 이제 그거를 구속자 가족들은 그걸 서사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 설사동으로 만든다 이제 이게 이 정보 당국이. 그래서 우리는 설사동 쌌다 이러면 나는 뭐 이 수색에 떨어졌다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또 그러면 길을 쓰고 또 종로가에 와서 다시 기도회도 하고 뭐 만나고 그런 이 민주회복 국민회의에서 그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학선주교가 74년에 처음 잡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만 양심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긴급 유신 헌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에 반하는 헌법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승복해서는 안 될 법이다. 따라서 난 유신 헌법을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한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을 지금 무슨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용당해가지고 뭘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행동을 위해서 나는 돈을 줬다. 이런 등속의 내용이 내가 한 진실이다. 이의 어떠한 발표도 내 양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니까 믿지 마라. 그걸 이제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유신 반대와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하도 집요하게 고문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자술서 써라 뭘 써라 이래가지고 근데 끝내는 안 쓸 수가 없어요. 내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냐, 뭐 친한 사람도 써야 되고 그러면 친한 사람 데려다가 너하고 공모한 거 아니냐 또 잡아놓고 그러면 나 때문에 잡혀 들어온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또 그 자술서 같은 걸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이 사회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품어오던 중 뭐 긴급조치 뭐 이런 게 발동을 해서 국민을 억압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무슨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술서를 쓰게 하는데 그걸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한 잡혀 들어가서 뭐 4, 5일 안 잠 안 재고 그러면 그걸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써주고 나왔을 때의 그 엄청난 후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해오,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 또 남에게 피해를 준 것 때문에 오는 죄책감 뭐 이런 것 같은 거가 보통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양심 선언을 해놓고 가면은 그 양심 선언을 국민들이 믿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또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한 얘기는 무효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양심선언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게 아마 그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양심선언의 효력이 상당히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그리고 이제 세상에 조금 알려진 것과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지학선주교가 잡혀 들어갔다가 75년 2월 15일 날 석방이 되니까 신구교회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나도 나왔고 우리가 이나마 잠깐이라도 그 소관기를 갖게 돼서 우리 한번 만나자 이래서 원주에서 1975년 1월 23일 날이 그 천주교 교회력으로는 일치주간입니다. 일치주간이라는 것은 우리 그 교회가 단일 교회였는데 마틴 루터 이 칼빈 뭐 종교 개혁이 나고 나서 나눠져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나눠진 교회가 그 함께하는 그런 주간이 이제 연중 제 4주째인데 그걸 일치주간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신부도 모이고 목사님은 목사도 그렇고 이제 함석헌 선생 다 모셔서 기도회를 하고 그 교육원에 가서 이제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모처럼 했으니 이 선언을 민주화 선언을 발표를 하자. 그게 이제 그래서 다 서명을 했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도 하고 문익환 목사도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헤어지면서 그거 우리도 한부 좀 보여달라.
우리 천주교회 쪽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겠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월 23일에서 3월 1일까지 사이에. 그런데 이걸 발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초동교회나 뭐 이런 데서 하려고 그랬는데 초동교회에서 못 하겠다. 우리 그런 건 못 하게 하겠다. 세문안교회도 안 되겠다. 이러니까 그때 마침 그 명동성당에서 기도회를 한다. 다른 기도회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천주교 신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주선언에서 했기 때문에 서명을 처음부터 받질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이제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해위 선생한테 와서 해위 선생이 제 1번으로 서명을 하게 하고, 근데 해위 선생이 그때는 그 상당한 자존심이었어요. 이분은 유신헌법 반대, 긴급조치 무효 이런 얘기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 안 할란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왔어요. 가령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씨, 정일영 씨, 그리고 이태영 씨 이분들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왜 굳이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를 넣으면 긴급조치가 걸리는데 그걸 굳이 넣어서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걸 피해가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써도 되는데,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러나 당신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해위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이 여기다 서명해 주십시오. 그럼 긴급조치 철폐 유신헌법 무효 이게 들어가야지 난 하지. 이래서 그게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이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명동성당 기도회에서 다 이제 강론 다 마치고 1부가 마치고 2부 순서에서 문동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제 이우정 교수가 문익환 목사가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을 하는데 그래서 3월 9일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3월 한호 발표가 3월 9일 서정신이라는 검찰총장이 발표를 하고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하나 둘씩 3월 5, 6일경부터 연행이 돼. 제가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중앙정부에서 연행을 해서 어쩌면 신병이 교도소에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교도소를 확인했더니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한테 이제 당신 집으로 가는 편지를 쓰라. 이제 그 교도관이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전병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니 가족들한테 안심하라는 편지를 하나 써라. 이래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문익환 목사 댁에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박영길 장로한테 이거 태우십시오. 이제 보셨으면 문 목사 감옥에 계시고 뭐. 근데 우리 아들들 한번 보여주고 태우면 안 되겠냐. 근데 차마 그거를 나 보는 앞에서 태우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보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 문익환 목사님은 천의무봉이라 그럴까. 옛말에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 문익환 목사님이 꼭 그런 분입니다. 교도 이제 3.1 사건 변론을 위해서 연영순과 이렇게 인연으로 따라서 이 문익환 목사님은 박세경 목사가, 그러니까 변호사 한 사람이 이 전 피고인들 다 맞대, 선임료는 다 내대, 주임 변호사 비슷하게 이제 박세경 변호사가 문익환 목사를 맡고, 안병무 선생님은 뭐 황인철 변호사가 맡고 하는 식으로 변론을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불안하고, 근데 이제 문익환 목사가 박세경 목사를 이 사건 나고는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내 편지 받았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천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다행히 옆에 입회한 교도관이 별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만약 문제 삼으면 상당히 문제가 삼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은 카톨릭의 선정원 신부님과 두 분이서 구약 성서를 공동 번역자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는 실제로 당신이 다 3.1 사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나는 구약 성서 번역이 완료될 때까지 내가 한 걸로 하면 안 돼. 내가 잡혀 들어가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빼. 이래서 자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위 선생님이야 그 사건 가지고 중앙정부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만 공덕기 여사님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공 여사님은 문익환 목사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문익환이가 가지고 안 왔다, 다른 사람이 왔다, 이우정이가 왔던가 뭐 이런데, 근데 사실은 벌써 문익환 목사가 거짓말하기로 한 것까지 다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익환 목사는 참 아주 참 순진하다면 참 순진하고, 근데 그렇게 하여튼 맑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공 여사는 필사적으로 지금 자기 문익환 목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수사관이 문익환 목사 자술서를 갖다 보시, 목사님이 벌써 이렇게 다 진술 다 했는데 뭘 그러냐. 그래서 원주 선언 그리고 민주 구국 선언 이게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민주구국 선언, 3.1 민주구국 선언이 나오니까 해서의 모든 관심과 지원 이런 게 이쪽 명망가 중심으로 이쪽에만 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분들 김대중 씨, 뭐 해위 선생 이러니까 모든 관심이 모이고, 당연히 이제 학생이나 노동자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약화되죠. 근데 그나마 그게 이제 77년에 되면은 재판이 3심 가가지고 끝나니까 이제 그나마 열려다닐 수 있는 계기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는 게 민주구국 헌장이라고, 말하자면 양심선언 비슷한 거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는 민주구국 헌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물론 해위 선생이 제일 먼저 서명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신념은 이렇다는 거를 확실하게 갖고 그걸 이웃에 전하자, 이런 민주구국 헌장 운동인데, 그게 뭐 국내에서는 번져 나가다가 상당히 탄압 때문에 제한을 받았습니다만, 해외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해외 한민족연합, 보통 한민통이라고 그러죠. 이거가 결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흩어졌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계기가 해유 선생께서는 이제 그때는 저는 가서 하면은 지금 사랑채 비슷한 거에서 난방비가 없으셔가지고 안채를 못 쓰시고 사랑채 비슷한데 네 분이 쓰셨어요. 그러면 밤새워 얘기하고 새벽엔 전 나와야 되고, 근데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상당한 이 열정을 가지시고 이걸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해위 선생님 상고 이호서 같은 거를 옆에서 도와드리거나, 또는 일본 색가이 하고 인터뷰 같은 서면 인터뷰죠. 그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면 하고, 그걸 제가 대피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해위 선생한테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 당시 김정애 씨가 열심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열혈 여성이었습니다만 그분 남편이 그 제1교포였어요. 그러니까 해유 선생한테 그 소가죽으로 된 잠바를 그 각하 입으시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해유 선생이 저한테 저 입으라고. 저는 그때 이제 부르기를 윤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왜 윤신부라고 불렀냐면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상임대표위원이 윤영중 신부였는데 제가 민주회복국민회의 관계로 해위 선생 댁에를 드나들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저를 윤신부라고 윤신부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는 그 윤신부로 통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조정호 씨하고 몇 분이 그 행랑제 비슷한 그 입구에서 사람을 체크하고 그래서 해위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송구스러운 게 만나기로 밤에 약속을 가령 9시에 들어와. 그러면 그 북쪽 사면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에 붙어서. 그러면 이게 제가 쭉 걸어가다가 이제 여기 이발소쯤 와가지고 발을 조심조심 가면 해위 선생님이 거기서 몸소 이발소 안에 계시다가 왔어! 이러고 저를 이게 끄잡아내셔가지고 이제 뭐 데리고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고. 다 돼갔죠, 시간이?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덕규 여사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것 또는 인권 문제다, 노동 문제다 이런 거에 선수 자신이 일을 맡으시면서 유신 체제를 이끌어 나가셨고 해유 선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자 그 양반이 있어서 그 있는 것만으로 그 상당히 유신 정권의 한 축을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유신 체제가 저는 저렇게 쉽게 허물어지리라고 생각을 그때는 못했죠. 그런데 너무 쉽게 어처구니 없이 허물어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김재규 구명운동을 또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 해유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군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해유 선생님이랑 그런 생각을 한 게 김재규를 살리면 민주화가 되고 김재규를 놓치면 민주화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가지고 그 김재규 금융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책자도 제가 만들고 그 책자를 만들고 돌리고 하다가 김발림 선생은 유신체제 말기에 난데없이 그 수배령이 내려가지고 도망 다니셨죠. 유신체제 끝날 때까지 상당히 오래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셨습니다만 김재규 씨는 이제 인권 변호사들이 김재규 사건을 맡게 된 거는 김정두라는 야당 국회의원도 하고 하던 변호사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김재규하고 구미에서 앞뒷집에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권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이런 분들 찾아와서 김재규가 들어갔는데 변론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청탁을 했고 또 하나는 김재규 사돈이 한국은행 총재를 하던 분이었어요. 형제간에 한국은행 총재도 하시고 하시던 분인데 신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카톨릭 신자여서 추경한테 찾아와서 우리 사돈 김재규 변론을 할 사람을 좀 구해줄 수 없겠냐. 이래서 이제 인권 변호사들이 여러 번 해합을 거쳐서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물론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유 변호사라고 신민당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했던 용인에서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좀 이제
일반 변호사하고는 좀 다르죠.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녹음기를 가지고 1979년 11월 30일 날 그 육군교도소로 가서 면회를 했습니다. 면회를 했는데 육군교도소가 외형으로는 굉장히 살벌해 보이지만은 이 정치범 다루는 거를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녹음하는 거를 몰랐죠. 몰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김 부장은 나 잘 모를 거야. 그러시면 나는 김 부장 잘 알아. 누구누구하고 친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이제 김재규는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대목이 꼭 김재규는 얘기하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그 존칭과 뭐 이런 걸 아주 빼놓지 않고 하고 그 예의를 깍듯이 지키고 이런. 그러니까 왜 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 그때 각하께서 돌아가실 운명이었던가 봐요. 제가 권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리고는 있지만 나를 형님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나를 보살펴 주는 어른을 내가 어떻게 총을 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김영삼 이제 총재 구속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기 도중에 원래 아마 그 김영삼을 구속시키기로 결정을 했던 모양인데 미국에서 브라운 국방장관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유혁인 정무수석이 대통령한테 브라운 장관이 다녀갈 때까지만이라도 유예를 합시다.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구속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얘기가 이제 텔레비에 7시 뉴스에 나오니까 내가 그때 김영삼을 잡아 넣었어야 되는 건데 유군이 그러니까 유혁인이 말려서 이걸 미국 놈들은 뭐 정권 위험하고 그럴 때 뭐 안 잡아 넣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박정희가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총을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차지철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차지철이 버러지 같은 놈하고 먼저 쏘고 박정희 대통령을 쐈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이 김재규 생각으로는 만약 이게 죽지도 않고 맞아 이 총상을 입은 채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올바르지 못하게 된 상태로 가면 나라가 위험하지 않냐 남북관계에.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박선호한테 네 권총 달라 그래가지고 그 권총 가져와서 정조준을 해서 쏴서 근데 그분 표현을 빌리면 야차와 같은 마음으로 쐈다 그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녹음을 들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진실이다라는 게 와 닿는 그런 느낌을 받고 김재규를 어떤 형태로든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열심히 그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기억이 납니다. 대충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남 수석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서 빛을 밝힌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전기 학술회의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사오니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제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